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강화도 조약의 조문들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조문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근대적인 조약이다. 여기 일단은 첫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이다. 예.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동시에 불평등한 조약이다.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 강화도 조약은 자주국임을 선언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한 그 불평등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조에서 조선이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자주국임을 선언한다. 이는 곧 우리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겠지만 조선에 대한 청의 지배력을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거 요거 유의 있게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건데 그렇게 막 우리나라를 두둔하거나 할 필요가 없지요. 예, 바로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조선은 부산 이외 2개 항구를 개항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 이외 2개 항구를 개항하였고 특히 주요 내용들을 보면 항구 개항하였고요. 그 다음에 연해 측정 허용, 죄를 지은 일본인에게 조선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관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한 치외법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조선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엄청 불평등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잘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완하며 더욱 구체한 조일 수교조의 부력과 조일 무역 규칙을 체결하였다. 예, 이들 부속 조약 체결로 일본 외교관의 자유 통행권, 조계지 설정, 예, 조계지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계지란 말 아마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조계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예, 조계지라고 하면 바로 우리 개항한 곳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계지를 설정한 건데 일본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는 자기들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자기들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을 해서 그 보호를 스스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한 거지만 사실상 조선 속에 있는 바로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계지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일본 화폐의 유통, 경제적으로 촉발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양국의 무제한 유출, 엄청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경제적 침투를 막기 위한 장치가 미흡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래서 점점 불평등성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용을 보면요. 주요한 이때 당시의 내용 중에서 김홍집이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조선책략에 대한 보충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책략 나와 있습니다. 김홍집이 파견되었는데 중국 관리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조선은 국경을 위협할 만한 두 세력이 있다. 바로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륙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일본이 먼저 조선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미국과 결속해야 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조선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렇죠. 바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때 당시 청나라가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의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위험하고 그리고 일본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위험으로부터 잘 견뎌봐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도와주겠다는 소리라기보다는 청나라 이익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의 진출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과 조선이 이제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로 또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집에 의해서 왕에 소개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뭐 널리 유포시키도록 함으로써 유생들의 강한 반발을 받기도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결과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게 됐지만 바로 뭐 청나라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그놈이 그놈들이죠. 네. 바로 우리를 먹기 위해서 뭐 시도했던 두 나라 간의 이해관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그래서 러시아 조선 침략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 중국, 일본, 미국이 합작으로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략에 따라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미국과 첫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해 알선으로 조미수 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 오래되었죠. 미국과는. 예,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서양국가 조미수 통상조약. 예, 줄 한번 쳐봅시다. 조미수 통상조약이고요. 예, 조선이 서양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라는 걸 한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나 우리가 이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예, 맺었는데 그 강화도 조약을 맺은 그게 바로 모든 나라가 조선과 조약을 맺는 데 대해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시작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맺은 것처럼 미국도 조선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안 들어줄 수가 없겠죠. 이때 당시 힘도 약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법권 아까 봤지요. 그 다음에 최애국 대우, 무역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대우를 해준다.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과 뭐 조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 조선도 이제 지금까지 세국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세계 질서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세계 그 약육강식의 이때 당시 시대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단원탐구는 그냥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단원탐구에 뭐 다음 글을 읽고 활동해보자 해서 세 번째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중국의 린저씨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양심이 있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영국이 중국에게 일으켰던 바로 아편 전쟁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 3-2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부정한 전쟁. 이것만 그 영국을 불명예로 빠뜨리게 되는 전쟁을 나는 이제껏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국 내에도 뭔가 좀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뭐 정치인들, 우리가 흔히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지요. 근데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 국민으로서는 좀 낯뜨겁게 바로 상대국에게 마약을 강요하는 이런 전쟁을 벌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단원에서는 우리가 정부의 개화정책과 갑신정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이제 쇄국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외국과 교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 좀 강해질 것인가, 외세의 침략에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제 개화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뭐 받아들이는 이런 일련의 정책을 취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개화 정책을 추구하는 개화파들 입장에서도 바로 우리 기존의 체계에서 이제 충격을 덜하게 이렇게 서서히 바꿔 나가자고 하는 온건개화파가 있었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외세에 빨리빨리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급진계합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합파들,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의 대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보면 개화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화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다. 바로 이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한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 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이 좀 느리지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교과서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계로 조선은 김기수를 수신사로 파견했다. 예, 수신사, 우리 받아들일 숫자, 맞죠? 예,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조선시대에 일본에 파견된 사실을 통신사라고 했다. 우리 통신사라고 하면 우리, 예, 바로 임진왜란 이후에 그 뒤로 우리가 일본이 패퇴를 해서 이제 물러났지만 사실 일본이 역사적으로 계속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물을 전달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문물을 전달받는 입장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이제 그 교류가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스스로 문물 교류하려는 통로를 이렇게 뚫고자 계속 우리한테 좀 저자세로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형님 이런 형태로 이제 통신사를 파견하도록 해가지고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우수한 문물들을 일본 애들한테 가르쳐 주러 간다 해서 이렇게 성대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통신사를 여러 번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었지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사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일본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문물을 좀 어떤 게 있는지 보러 가겠다 하는 수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김기수를 단장으로 한 1차 수신사가 파견되었고 바로 1880년에 김홍집, 예, 김기수, 김홍집 이 이분들 계속 나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바로 온건계합파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2차 수신사들은 조선 내에 바로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는 친일, 이때까지 친일이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이완용이나 송병준과 같은 이런 친일이라기보다 약간 좀 그러니까 일본에 친하려고 하는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친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대접을 받았고 여러 가지 근대한 일본 시설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김홍집은 이렇게 일본에 다녀온 이후 일본의 제도로 본떠서 여러 제도로 고칠 것,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그 뒤에 다시 파견이 되게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뭔가 좀 적극적이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오겠다 이 정도 느낌이었지만 이제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세하게 완전히 배워오겠다는 느낌으로 다시 파견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조사시찰단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881년도에 그렇죠. 수신사가 2번 파견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규모 인원을 편성을 해서 박정량, 어윤중 다 대부분 전부 온건계합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70여 명이 일본에 파견되어서 일본을 살피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홍집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수신사가 파견이 되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 이후로 나타난 통상 문제들, 당장의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앞서겠죠. 경제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외세의 침탈을 받게 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도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고 근대적인 경제 체제를 갖출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근대적인 개혁운동 하면 우리 대표적인 게 청나라의 양무운동, 실패하기는 했지만 바로 양무운동,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 아주 유명하죠.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 이제 추진한 것인데 바로 근본적으로 일본을 서양식으로 완전히 다 바꾼
바로 아주 혁명적인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기존까지 우리 막부 체제라 그러죠. 예, 무사들이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시대에서 이제 천황 중심의 강력한 군주국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대적인 유물들을 다 받아들이고요. 뭐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음력으로 우리가 설날을 세게 됩니다. 우리 음력으로 설을 세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완전히 양력을 받아들이고 설도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양력 바로 양력 1월 1일부터 이렇게 휴일이 아주 깁니다. 그렇게 음력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렇게 특징인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사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완전히 적극적으로 전체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뭔가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해서 개혁을 하기 나서게 되는데요. 자, 이 통리기무화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 날개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네, 개화 정책과 관련된 기구로서 뭐 여러 가지 뭐 다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관료들을 등용하였고 했는데 이 통리기무화문은 바로 이 이모군란 이후에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군제개혁에 착수하여 기존 5군형을 무의형과 장어형 두 개의 형으로 통합하였다. 그다음에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바로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이제 이때 당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금방 이야기한 바로 조사시찰단을 일본의 비밀리에 파견하였다. 그래서 일본 메이지 유신의 성과 같은 것을 잘 보고 왔다. 그래서 윤치호, 유길준 등이 뭐 일본의 유학생으로 남아 있었고요. 나중에 윤치호도 또 이제 독립협회 하면 다시 나오겠죠. 김윤식을 영선사로 삼아서 바로 영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나라로 파견한 것입니다. 예. 김윤식을 대표로 하는 유학생 38명이 청해 텐진에 파견되어서 청나라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결과로서 이들 중심으로 근대 무기를 제조하는 바로 기기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서양 중국이나 일본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파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수신사 1차, 2차 파견되었죠. 그리고 조사시찰단, 그리고 영선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영선사는 청나라, 수신사, 조사시찰단은 바로 일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파견된 사람들도 곰곰이 잘 봐두십시오. 우리 대학 입학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제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예, 배경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쌀값 폭등에 따라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이제 뛰게 되죠. 특히 일본으로 곡물 유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뭐 예, 이에 대한 반발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이때 당시까지 있던 구식군대 있죠. 예, 구식군인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5군형이 2형으로 통합되면서 기구가 통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치면 바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정부에서 바로 급료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밀린 급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모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군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폭동이 일어나는데 뭐 원인은 뭐 다양하게 딴 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바로 근대화 정책에 대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개화 정책 중단을 요구하면서 궁궐에 쳐들어가 살해하였다.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종이 이제 위협을 느껴서 흥선대원군을 이제 내세웠죠. 바로 흥선대원군이라 하면 우리 개화 정책에 반대해서 있는 바로 세국 정책을 주도하던 바로 고종의 아버지이죠. 예, 바로 이 대원군이 다시 이 세력과 이렇게 타협을 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던 통리기무화문과 별기군을 드디어 없애게 되고 5군형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옛날식으로 돌아갔죠. 개화 정책을 포기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김윤식 등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청나라에다가 파병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구식군대 이 세력들을 이제 다시 견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 예, 청나라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입한 청나라 군대는 바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가버리고, 예, 또한 일본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조선에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조선에 나타나서 아까 봤지만 바로 조선 일본 영사관이 바로 여러 가지 침입을 받았으니까요. 예, 조선 정부의 사죄와 배상금 지불,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이런 걸 요구하면서 바로 재물포 조약을 드디어 체결하게 됩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다시 청나라 일본의 개입에 우리나라를 간섭할 만한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결과로 좀 더 강화도 조약보다 좀 더 강화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물포 조약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여 개수를 엄주히 치조하여 중재에 처한다. 그렇죠? 예. 기일 내 체포하지 못할 때는 응당 일본국이 처리한다. 예, 완전 협박이죠. 20일 안에 해결 못하면 일본에서 뭐 군대라든지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체포하겠다. 제3조 조선국은 5만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들에게 주도록 한다. 이때 당시 5만원이면 지금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물가 수준으로 보면 거의 억 단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흉도의 폭거로 일본군이 받은 피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계속 배상금을 준다. 일본 공사관에 이제 군인을 둘 수 있다. 예,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땅에 외국 군인이 들어오게 되는 바로 이 핑계거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더 강화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조선은 점점 일본에 대해서 그렇죠?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먼저 바로 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잡아간 이 청나라도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기존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이렇게 개입하던 것을 이제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조선에 대해서 경제적인 침략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청해 북양 대신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예, 먼저 뭐 일단 조선을 예전처럼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는 했지만 대신과 왕이 이제 대등한 지위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아직까지 너희는 우리 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시해복권 예, 아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업 활동을 허용한다. 그렇죠? 객장무역을 허용하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치해복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가 조선 연해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항로 배를 띄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맺었다. 그리고 뭐 좀 더 간섭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젠창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하고 독일인 멜란도르프를 고문으로 이제 조선에 파견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모군란이 이렇게 조선에 좀 더 프레스를 갖게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